지금 QLD랑 TQQQ 잡고 계시면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뉴스가 아니라 계좌의 미래가 갈리는 날입니다. 반도체가 흔들렸고 소프트웨어는 더 크게 무너졌고 금은 회복했는데 비트코인은 빠졌습니다. 이 조합이 말하는 건 하나입니다. 시장은 AI 때문에 돈의 길이 바뀌는 중입니다. 오늘 소프트웨어가 왜 박살났는지부터 정확히 잡겠습니다. 실적이 갑자기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를 안 쓰게 돼서가 아닙니다. 더 잔인한 이유, 그 소프트웨어가 존재하던 이유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촉발점은 엔트로픽 충격이라고 불릴 만한 흐름이었습니다. 업무용 모드에 마케팅, 법률, 데이터 분석 같은 업무를 자동화하는 플러그인을 붙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정 업무 하나만 잘하던 도구들이 한 플랫폼 안에서 한 번에 대체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계약 검토, 리서치 요약, 보고서 작성, 문서 분류 이런 것들이 이제는 특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플랫폼 기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술이 좋아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격을 받던 방식이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전 피처폰 시절 기억하십니까?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는 골프 거리제는 폰도 있었고 음악에 특화된 폰도 있었고 건강 기능을 붙인 폰도 있었습니다. 삼성도 하고 LG도 하고 펜텍도 하고 다들 기능 하나 붙여서 차별화했습니다. 그런데 아이폰이 나오면서 그 기능 경쟁이 통째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기능 하나짜리를 사는 대신 플랫폼 하나를 샀습니다. 그 순간 특화폰들은 제품이 아니라 옵션이 됐습니다. 업무 소프트웨어도 지금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동시에 터진 게 뭐냐면 법률 서비스 쪽, 리서치 데이터 쪽, 분석 데이터 쪽 이런 회사들이 전부 같이 흔들렸다는 점입니다. 톰슨 로이터, 가트너, 무디스, 팩트셋 같은 이름들이 같이 맞았습니다.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도, 캐나다도, 런던도 다 같이 꺾였습니다. 이건 단기 악재가 아니라 밸류에이션의 논리 자체가 흔들릴 때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이 받던 프리미엄은 결국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대신 해드립니다. 우리가 더 빠릅니다. 우리가 더 정확합니다. 우리가 더 편합니다. 그런데 플랫폼 AI가 등장하면 고객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거 여기서도 되는데요? 그럼 구독을 줄입니다. 그때 제일 먼저 잘리는 건 없어도 일은 돌아가는데 있으면 편한 도구들입니다. 이게 바로 가격 결정력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이런 순간에 아주 냉정합니다.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 마진이 깎일 수 있다. 장기 성장률이 내려갈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주는 실적 발표도 전에 먼저 무너집니다. 높은 멀티플은 미래 성장에 대한 믿음인데 그 믿음이 흔들리면 주가는 먼저 무너지고 나중에 숫자가 따라옵니다. 여기서 QLD랑 TQQQ가 왜 첫 줄부터 나와야 하냐면 지금 시장은 기술주를 통째로 보는 게 아니라 기술주 안에서 생존자를 다시 고르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AI로 돈을 버는 쪽, AI로 인해 제품이 평준화되는 쪽, AI 때문에 중간 마진이 사라지는 쪽 이렇게 갈라서 봅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그 재분류의 중심입니다. QLD와 TQQQ는 결국 나스닥에 레버리지를 거는 상품입니다. 즉, 이 재분류가 어디로 가는지 알면 QLD와 TQQQ는 무서운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오늘 시장의 장면을 한 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기술이 죽은 게 아니라 기술 안에서 돈이 이동하는 중입니다. 특화 소프트웨어에서 플랫폼과 인프라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플랫폼과 인프라의 비중이 큰 곳이 나스닥이고 그걸 레버리지로 증폭시키는 게 QLD와 TQQQ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 금입니다. 금이 회복한 이유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이 꾸준히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밀려도 다시 올라옵니다. 무엇이 충격으로 한번 밀렸다는 얘기가 나와도 다시 회복하는 흐름이 나온 겁니다. 게다가 은도 탄력 있게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금은 개인의 테마가 아니라 국가 단위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간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수요가 기관이고 그 기관이 중앙은행이면 가격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같은 장면이 안 나왔습니다. 7만 달러 중반대에 머물러 있고 이더리움은 2,000달러 초반까지 내려갔습니다. 왜 금은 튀고 비트코인은 주저앉냐고요? 비트코인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지금은 불을 붙이는 재료가 예전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 시장이 단순하게 반응했습니다. 트럼프 일가 관련 업체에 큰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크립토가 같이 불탔다. 이런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아부다비 왕실이 트럼프 일가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수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기자가 트럼프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그 투자를 받기로 한 결정이 거래였냐고 꽤 날이 선 질문이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나는 잘 모른다. 암호화폐가 큰 분야라는 건 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내 뒤에 사람들도 좋아한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답했습니다. 사업은 아들들이 관리하고 가족이 맡는다. 나는 바쁘다. 이란 문제도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고 지금 하는 일이 많다. 이런 말도 이어졌습니다. 나는 암호화폐를 지지한다. 누구보다 돕는 사람일 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장면 자체가 시장의 부담으로 읽힐 수 있다는 겁니다. 중간선거가 다가오면 이런 이슈는 호재로만 못 씁니다. 정치 일정이 가까워질수록 이해충돌 프레임이 같이 붙습니다. 그 순간 크립토는 단순 랠리보다 피로도가 먼저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과 은은 빠르게 반등했는데 크립토는 힘을 못 내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톱니의 바닥론이 등장합니다. 지금이 크립토 바닥이라는 주장, 그냥 감으로 던지는 말이 아니라 기술적 분석과 시간의 조합을 얘기합니다. 톰 디마크라는 기술적 분석가가 11월 중순부터 비트코인은 77,000, 이더리움은 2,400부근을 말해왔다. 이런 흐름이 언급됐습니다. 이번 주말에 정렬이 이루어진 것 같다. 필요한 조각이 갖춰졌다. 우리가 원하는 레벨에 도달했고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펀더멘탈이 좋기만 하다면 지금이 다시는 못 살 바닥일 수 있다. 이런 뉘앙스가 나옵니다. 이더리움의 활성 주소 같은 실사용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는 언급도 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닥을 맞추는 게임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닥은 맞추는 게 아니라 바닥이 만들어질 때 시장이 남기는 흔적을 읽는 겁니다. 악재가 나와도 더 이상 급락이 안 나온다. 이게 첫 번째 흔적입니다. 가격은 약한데 네트워크 지표가 버틴다. 이게 두 번째 흔적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크립토 얘기만 해도 질려한다. 이게 세 번째 흔적입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포지션 잡은 플레이어가 흔들린다. 이게 네 번째 흔적입니다. 이 네 가지가 겹치면 그때가 진짜 바닥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흔적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약한 고리가 먼저 흔들리는 장면이 같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을 모으는 회사가 이더리움이 3,000달러 넘던 자리에서 물량을 쌓았는데 가격이 내려오면서 미실현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가도 60달러 넘던 게 20달러 초반까지 밀렸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뉴스는 공포를 키우지만 동시에 바닥 구간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시장은 항상 약한 고리를 끊고 다시 출발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QLD와 TQQQ를 보는 눈이 바뀌셔야 합니다. 오늘 같은 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주가 위험하다. 나스닥이 끝났다. 레버리지는 미쳤다. 그래서 팔아야 한다. 그런데 시장이 실제로 하는 행동은 다릅니다. 기술주를 통째로 버리는 게 아니라 기술주 안에서 취약해진 조각을 먼저 버립니다. 그리고 더 강해질 조각으로 갈아탑니다. 이게 바로 오늘 소프트웨어 급락이 가진 진짜 의미입니다. 이 흐름을 QLD와 TQQQ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스닥 전체가 흔들리는 날이 아니라 나스닥 내부가 재편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재편의 방향은 AI가 가져갈 가치가 어디에 쌓이는지로 결정됩니다. 특화 기능을 파는 곳은 평준화됩니다. 플랫폼을 깔고 인프라를 제공하고 생태계를 장악하는 곳은 더 강해집니다. 나스닥의 무게 중심은 결국 그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QLD와 TQQQ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방향을 읽으면 무기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레버리지의 진짜 위험이 나옵니다. 레버리지는 수익만 증폭시키는 게 아닙니다. 감정도 증폭시킵니다. 하루 이틀 상승하면 세상이 내 편 같고 하루 이틀 하락하면 세상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맞추는 능력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구조를 만들려면 타이밍이 아니라 구간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올라가는 날에 추격해서 사면 그날은 기분이 좋고 며칠 뒤엔 계좌가 아픕니다. 흔들리는 날에 분할로 들어가면 그날은 불안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왜 그때 더 못 샀나 후회합니다. 이 차이는 실력 차이가 아니라 구조 차이입니다. 여기서 기준은 단순하게 잡으셔야 합니다. QLD와 TQQQ의 기준은 QQQ입니다. 그림자는 원본을 따라갑니다. 원본이 흔들릴 때 레버리지는 더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원본의 흐름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같은 소프트웨어 급락이 나왔을 때는 이런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가진 기술이 AI 때문에 더 강해지는 쪽인가? AI 때문에 평준화되는 쪽인가?
이 질문 하나로 포트폴리오의 성격이 갈립니다. 세 번째, 시장이 금과 은을 올리고 비트코인을 누르는 장면이 나왔다면 지금 시장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안전과 성장, 두 줄을 동시에 잡으려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안전 쪽은 금이 받고 성장 쪽은 결국 빅테크가 받습니다. 크립토는 그 중간 어딘가에 놓여서 호재도 피로하게 먹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 구간은 지겹고 답답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털어냅니다. 그 털림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반대로 변동성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뉴스에 나오는 정치 재료가 예전만큼 불을 못 붙이는 구간이라면 시장은 다른 점화 장치를 찾습니다. 그 점화 장치는 종종 실적이고 종종 유동성이고 종종 기술의 방향성입니다. 오늘 소프트웨어가 무너진 이유는 실적이 아니라 기술의 방향성이었습니다. 그 방향성이 계속 이어지면 시장은 결국 생태계의 주인을 더 비싸게 쳐주게 됩니다. 그 주인은 대개 나스닥의 상단에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지금 QLD, TQQQ 들어가도 됩니까? 이 질문은 한 방으로 들어갈 생각을 할 때 나오는 질문입니다. 구간으로 들어가시면 질문이 바뀝니다. 지금부터 어디까지를 매수 구간으로 볼 건지, 내 기준선을 어디에 둘 건지, 내 현금과 내 멘탈이 어디까지 버틸 건지 이걸 먼저 정합니다. 그러면 매수는 용기가 아니라 실행이 됩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소프트웨어는 이제 끝난 겁니까? 끝난 게 아니라 가격을 받던 이유가 바뀌는 중입니다. 특화 기능을 팔던 회사는 멀티플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플랫폼에 깊게 붙어서 유통되는 회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같은 소프트웨어라는 이름으로 묶어버리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같이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종목 선택이 아니라 구조 선택이 더 중요해집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바닥입니까? 바닥을 맞추는 건 재주가 아니라 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만든 뒤에 올라가는 흐름을 먹는 건 구조입니다. 바닥 구간에서는 사람들이 지치고 거래량이 말라가고 악재가 둔감해지고 과도한 플레이어가 터지고 그 다음에야 올라갑니다. 지금이 그 과정의 어디쯤인지 그걸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인텔 이야기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인텔 CEO가 시스코가 주최한 AI 서밋에서 메모리, 반도체 부족이 2028년까지 나아질 기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맞든 틀리든 시장이 이 말을 어떻게 소비하냐가 중요합니다. AI 수요가 계속 커질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히면 반도체의 단기 흔들림은 길게 보면 잡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급 제약이 장기화된다는 해석으로 읽히면 비용과 병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장은 또다시 분류합니다. 비용을 흡수할 수 있는 쪽, 고객을 붙잡을 수 있는 쪽, 생태계를 장악한 쪽, 그쪽으로 돈이 갑니다. 이 모든 결론이 다시 나스닥 상단으로 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QLD와 TQQQ는 그냥 레버리지 상품이 아니라 시장의 분류 결과를 증폭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소프트웨어 급락은 공포뉴스가 아닙니다. AI가 판을 갈아엎을 때 구독 경제의 중간 마진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금 회복은 기관 수요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비트코인 부진은 정치 재료가 피로하게 먹히는 구간이 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은 결국 돈이 어디로 모이는지, 어디서 빠지는지 그 지도를 다시 그리게 합니다. QLD, TQQQ 투자에서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미래를 맞추는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흔들릴 때도 버티는 구조입니다. 오늘 같은 날에 전량 매도, 전량 매수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계좌는 감정 그래프가 됩니다. 하지만 기준을 정해두고 구간으로 분할하고 원본의 흐름을 보고 내부 재편의 방향을 읽으면 계좌는 점점 시스템이 됩니다. 지금 시장은 말로는 다 불안하다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다 바꾸고 있습니다. AI가 만드는 플랫폼이 강해질수록 특화 도구는 압박을 받습니다. 그 압박은 주가로 먼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들은 기술주가 끝났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면 나스닥은 이미 죽었어야 합니다. 시장은 끝내는 게 아니라 갈아엎고 다시 세우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 과정에서 흔들리는 날이 가장 시끄럽고 가장 무섭고 그래서 가장 비쌀 때가 아니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같은 날 QLD, TQQQ 들고 계신 분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겁을 먹고 있는 게 진짜 리스크인지 아니면 시장의 재편 과정인지 그걸 구분하는 겁니다. 구분만 되면 그 다음은 룰로 하면 됩니다. 룰이 없으면 공포가 매매가 되고 룰이 있으면 공포가 매수 구간이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